어떤 상승장도 그렇지만 마지막이 가장 화려해요. 그게. 그러니까 버블도 맨 마지막이 진짜 화려하고 이제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얘기만 할 때 이제 그때 나가야 될 시점인데 그게 안 왔거든요. 아직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살짝 엇박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와 갈 때는 알트코인이 좀 잠잠했다가 비트코인이 쉬어갈 때 알트코인이 와 오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거는 비트 절반, 알트 절반.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뭐 장기 투자를 안 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큰 돈을 넣기보다는 좀 작은 돈 넣어가지고 한 방에 빵 터트리는 걸 원하는 분들이 전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대다수겠죠. 네. 뭐 100만 원 넣는데 이게 뭐 몇 억 됐어 이런 거를 사실 많이 듣잖아요. 예. 뭐 10억 넣어서 12억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전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분들은 다른 거 할 것 같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시총 작은 어떤 신규 코인을 내가 잘 맞춰가지고 이게 몇백 배가 불어나는 게 보통 대부분이겠죠. 그쵸. 이제 그게 가치 투자 영역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실제로 가치가 있나요? 이게? 뭐 나름대로 그 코인이 뭔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더 알려지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에서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하면은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코인을 정말 딥하게 연구해가지고 이런저런 이런 이유로 이 코인을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판단이 맞아서 몇백 배 버신 분들도 계시기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하는 분들도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파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깊게 판다 하고 설사 정말 그 코인이 장기적으로 400배 오른다 하더라도 중간에 50% 70% 팡팡 깨지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다 버텨야죠. 그러니까 뭐 200배 올랐다가 다시 뭐 170배 빠지고 뭐 이거 뭐 왔다 갔다 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뭐 하기에는 차라리 다른 걸 하겠다. 저도 이제 주식 가치 투자를 왜 하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이른바 뭐 저기 우리 김단트님 아시죠? 네. 그분도 가치 투자에 들어봤습니다. 빠져 있거든요.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 보면은 그 가치 투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업이 무엇을 하고 이제 어떤 미래를 가지고 뭘 하는지 진짜 관심이 있더라고요. 나 관심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는 진짜 그 가치 투자자들이 한 5명 모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밤새도록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984년에 뭐 누가 뭐 똥을 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똥이 칩이 되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코인에서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 정도까지는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인식은 좀 왔다고 봐야죠. 사회적 통념이 됐죠, 이제.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예.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무역 거래 화폐로 쓰이기에는 주고받다가 가격이 막 폭락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직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역할은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자산으로서는 가능하지만. 근데 뭐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미국 달러나 이런 걸 주고받고 하는데 이거는 100% 확률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걸 거래할 때 어느 정도 선물로 해칭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선물 그걸로 해칭이 또 이제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야, 이게 2,100만 개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세계 무역을 좀 더 감당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또 다행인 거는 비트코인이 1억 분의 1까지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낮은 가치도 비트코인으로 충분히 지불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점 거래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뭐 그 개수의 제한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제 네, 거래할 맞습니다. 때는. 그렇지만 이제 총량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네. 그 정도인 거죠. 디지털 금 이거는 뭐 이해는 되는데 알트코인들은 지금 기능이 좀 뭐랄까 인정받았다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거죠. 네, 없어요. 네. 네. 그냥 그 코인 생태계 안에서 뭐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거지 외부와의 연결되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이제 요만한 기술을 만들면 팔짝팔짝 뛰거든요. 근데 와, 우리 코딱지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코딱지가 훨씬 더 큰데 뭐 이러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솔직히 근데 우리가 대중에서 쓰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없고.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뭐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벌써 15년 전부터 한 해 만에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들어간 돈이 몇 조 달러거든요. 근데 생긴 지도 15년 됐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나중에 돼지가 진화해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는데 이제 당연히 그래서 암호화폐 쪽도 뭐 기똥찬 상품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아직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98% 투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 쪽은 예. 거의 다 대부분. 그러면 그나마 이더리움하고 솔라나인가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근데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이제 늙어가는 이제 부장님은 포스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확실히 좀 솔라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트럼프 윙코인도 솔라나에서 찍은 거를 보면은 뭐 그렇게 봐야죠, 일단 지금은. 네. 그러면 솔라나를 사면 되는 걸까요? 이게 어찌 보면 생태계를 지배하는 거라면 플랫폼처럼 역할하면 그것도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근데 저도 그게 생각해가지고 네. 솔라나를 잔뜩 사놨는데 그 11월 그 대선 후에 잘안 오르기는 올랐던데. 올랐는데 뭐 겨우 50%밖에 안 올랐어요. 내가 그런 코딱지 같은 수익을 위해서 솔라나 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크게 실망했죠.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 저는 많이 틀린다.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거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얘가 500% 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리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그 위에 있는 것들 다 분산 투자하면은 그 중에서 분명히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시총을 차라리 그냥 지수 투자하듯이. 그러니까 그게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수 투자이고요. 그냥 한번 시가총액 쭉 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섹터별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민코인 섹터가 있고 AI 섹터가 있고 RWA 섹터가 있고 미국 코인이 있고 트럼프 코인이 있고 중국 코인이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섹터별로 한두 개씩 대장들을 사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대장은 항상 그 섹터가 올라갈 때 올라가나요? 같이 그래도? 섹터 안에서도 좀 더 많이 오르는 코인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이제 위에 있는 두세 개 사는 거죠, 그냥.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것이다. 그죠.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것이다. 그쵸. 이게 보통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네. RWA 섹터 코인들이 같이 와 올라가면은 며칠 후에는 AI 코인들이 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보통. 네. 그 최근까지 트렌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AI 코인이 좀 먼저 오른 다음에 민 코인이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은데, 근데 그 순서도 늘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섹터별로 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비트코인이든 이런 가상자산 투자가 되게 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하고. 아 근데 그리고 이게 해보면은 그것도 안 쉬워요, 이게. 반복되니까. 네, 해보면 안 쉬워요. 아니 거기다가 또 클릭해서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론이나 어떤 이런 투자 기법이. 그렇죠. 다만 네. 그거를 파고드는 이제 너무 어렵고 네. 기술은 너무 어렵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변동폭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이 코인의 변동폭이 이제 주식을 해보시는 분들은 주식도 빡세다고 여기시는데 이건 완전히 아나더 레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버티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고 이런 분들은 막 버티겠죠. 근데 여기다 뭐 진짜 뭐 5억, 10억을 넣고 순식간에 막 4억, 5억이 막 날아가는 걸 경험을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 재산이 막 반토막 나는 것들. 뭐 저도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도 억 단위 이상 사라지는 거는 너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도 아닙니다. 지금. 그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억 단위가 다시 올라오긴 하고 뭐 그러지만. 네. 그러면 그렇게 빠질 때 네.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냥 많이 맞아보면 그냥 그러니까 뭐 무뎌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무뎌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잠 잘 자는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잠이 잘 안 오겠죠 아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JP 머건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잠이 올 때까지 팔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릇에 맞는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로 하라라는 건데 천만다행히도 그 크기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100만 원 콩닥콩닥 하면서 투자할 때 나 5만 원 잃었어 할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몇 억 잃었네? 자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 그릇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 이제 본인의 그릇이 지금 이 정도면은 이만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네. 잠이 안 오는 정도라면은 그 문제가 내 있는 거를 거죠. 너무 지금 오버해서 넘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잠이 안 오면 다음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 술 먹은 것처럼 움직일 테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확실히 뭐가 좀 부담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럼 팔아야죠. 네. 지금 적정 코인 포트폴리오 비율 정도는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자산군을 다루시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살짝 엇박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와 갈 때는 알트코인이 좀 잠잠했다가 네. 비트코인이 쉬어갈 때 알트코인이 와 오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슬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요. 비트코인이 올라갔어? 좀 지켜보자. 많이 올랐네. 오케이. 나 올라탈 거야. 올라타잖아요. 꼭 그때 하필 비트코인이 쉬어가고 알트코인이 막 3배 가요. 근데 그럼 처음에 또 안 사.
저거는 다 잡종이잖아. 아니야, 나 알트코인 안 살 거야. 역시 비트코인이지 하는데 알트코인이 400% 가버리면 에이 하고 그러고 비트코인 팔고 알트코인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비트가 다시 가고 이거를 반복하거든요. 상승장이 그거 반복하다가 하락장에는 그냥 망하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엇박자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거는 비트 절반, 알트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언제나 그럴까요? 아니면 말씀해주신 대로 비트가 올라갈 때는 사실 알트를 더 많이 샀다가 알트가 올라갈 때는 비트를 사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그래서 향후 상승장에 알트가 비트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기 때문에 처음엔 50대 50으로 유지를 하고 비트는 그냥 냅두고 그럼 알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거잖아요. 이때 리밸런싱을 하지 말고 그냥 비트 비중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5대 5로 지금 시작을 하라 우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알트가 엄청 오르면은 비중이 이제 4대 6, 3대 7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냅두라는 거죠, 그냥. 네. 다시 엑서 5대 5로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굳이 안 맞춰도 될까요? 왜냐면 알트가 이런 상승세 막바지에는 비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니까. 근데 많이 올랐는데 다시 맞춰 놓으면은 손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은 게 좋은데 알트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알트가 진짜 2, 3, 4월에 올라버리면 5월부터는 횡보인가요?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는 건가요? 그 일반적으로 5월부터 9월에 죽음의 구간이 두 번 정도 이제 오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8, 9월에 한번 죽음의 기간이 오고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그때 한번 또 죽음의 구간이 오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한 죽음의 구간이라는 거는 최근 10년 동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떨어졌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때. 빠지면 막 확 빠지나요 또 그것도? 그렇죠. 이제 비트와 이더 특성상, 암호화폐 특성상 빠지면은 보통 재미가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심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심리 네. 컨트롤이. 그렇죠. 네. 뭐 어떤 뭐 투자 방법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해버리면 그만인 건데 네. 내가 이 특정한 걸 잘 모른다면 다만 이제 그 분산 투자를 했는데 다 같이 빠져버리니까 그 뭐 온통 파란색이니까 네. 그때 이제 던지고 나오시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한참 오른 다음에 들어가면 또 빠지고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네. 예전보다는 더 호의적으로 뭔가 규제도 좀 완화하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본다면은 올 한 해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뭐 유독 뭐 올해 좀 예상되는 어떤 대형 호재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좀 있을까요? 뭐 전략 준비 자산 그게 당연히 가장 큰 문제일 거고요. 그거 하면 진짜 초대박이고. 연준이 네. 그걸 사겠다. 그렇죠. 이제 연준이 그거를 사게 만들어야죠. 법을 네, 바꿔가지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딴 중앙은행 몇 개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체코 그런 말이 나오던데요, 보니까. 네. 그분이 약속해서 했던 이제 규제 철폐 이런 거를 실제로 이행할 때마다 가격이 좀 오르겠죠, 아마. 그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니까 확률이 50%, 20%, 70%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하면은 확률이 5, 60%에서 100% 점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르기 시작하죠 또. 네. 그러니까 본인의 공약을 지키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또 기대 심리로 확 한번 펌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SEC에 거기 이제 그 의장이 되게 적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암호화폐. 얘를 잘라버렸잖아요. 잘라버리고 이제 그 우호적인 사람으로 앉혀놨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일단 많이 사라질 것 같고 조금 전에 리플을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은행 송금보다 리플 송금이 훨씬 더 좋아요. 고객한테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지금 다 은행 송금을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뭔가 규제라 밀접한 그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은행의 로비가 있겠죠, 그게 당연히. 그거를 뚫어준다 하면은 이제 그 암호화폐 쪽에 많이 이제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엄청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실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형 호재다라고 그렇죠. 네.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 반대로 뭔가 예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뭐 어떤 리스크, 뭐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급락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말씀하신 게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20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했냐? 못했죠. 22년 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질지 예측했냐? 다 못한 거잖아요. 다 이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크게 이제 움직이고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이클상 이제 25년이 그 이제 상승장의 마지막 해기 때문에 그냥 26년에는 사이클에 따라서 알아서 빠질
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면 이제 2, 3, 4월이 코인에 되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5월부터는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5월부터 9월까지. 네. 예. 원인은 이제 확인을 못 하신 거죠? 원인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계절성은 이제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추정하는 거 없을까요? 근데 뭐 10년, 20년 동안에 5월부터 9월까지 장이 안 좋으면은 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확실한 거는 그때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5월, 9월이 이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전반적인 그 기관 자금의 흐름 패턴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기관이라는 것도 다 직장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고 12월까지 열심히 한 사람한테 보너스를 주고 그리고 여름에 사람 놀러 가고 뭐 이런 것도 똑같잖아요, 패턴이. 근데 그래서 거기서 오는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분기 첫 달이 좋은 편이에요. 1, 4, 7, 10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때 뭐 연기금 자금이 우수수 몰려온다든지 뭐 이런 거 같거든요, 이게. 왜냐면 다 거기도 이제 그런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여름 같은데 사람들이 투자에 별로 관심 없고 놀러 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슬슬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예. 어찌 그런 여러 보면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 뭐 밀물과 썰물이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냥 그런 패턴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름 휴가 갔다 와가지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앉아가지고 9월에 우리 이제 좀 이제 쓰레기 같은 주식들 정리 좀 하자 해가지고 9월에 유난히 매도가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설들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러면은 4월 말쯤에는 아까 코인 어느 정도 좀 정리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연말까지 계속 갖고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눈앞에서 우리 코인들이 처음 만든 걸 볼 수는 없잖아요. 5월부터 9월까지. 네. 정리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추천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서. 좀 그래도 한 3분의 2 이상 정리할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 말에 다시 한번 띡 들어와가지고 4분기에 후억 번 다음에 나가야죠. 네. 아니 근데 3분의 1을 정리한다는 거는 포지션을 엄청 많이 내려놓는다는 건데. 그죠. 네. 뭐 변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5월부터 9월까지 당연히 오르는 달도 있을 거고요. 갑자기 떨어졌다가 30% 점핑하고 그런 데도 분명히 나올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제 확률을 측정하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매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확률이라는 게 실제 이벤트랑은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떤 것의 확률이 80%다라고 하면은 10번 중에서 8번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2번은 완전히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투자하면서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늘 높은 확률을 측정하고 따라가야죠, 그쪽으로. 네. 올라가더라도 그냥 그건 내게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당연히 이번에는 달라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떡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네. 근데 그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30% 미만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30% 미만인 확률에 배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하면은 두세 번은 어쩌다 맞겠지만 나머지 6, 7번은 쳐맞고 돈을 잃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그렇게 현금화를 한 돈은 가지고 있다가 급락하면 살려고 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래도 난 절대 안 사고 9월 이후에 들어간다 이 개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급락을 해도 그때는 급락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또 지하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그러니까 이러면 뭐 제가 이제 진짜 4월에 기가 막히게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6월 말까지 작살났어요, 근데 그 6월에서 또 한 번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가 안 할 것 같고 결론적으로 하면 9월 말 그 언저리에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판 돈을 어디다가 넣어놔야 되나요? 그냥 뭐 예금, 적금 뭐 이런 걸 하고 있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참고로 그 미국 빅테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꽤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정 빅테크들은 뭐 이러면 뭐 그 5월부터 10월에 그 특정 몇 달 동안에 거의 뭐 100% 적중률로 오르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넘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럼 네. 미국 주식 자체는 안 좋은데 특정 종목들 섹터들은 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테크 섹터들이 그 5월부터 10월까지 꽤 강한 편이죠. 네.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8, 9월이 좀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빼고는 거의 다 좋아요, 사실. 네. 그러면 지금 뭐 패턴상은 네. 그러니까 4월까지는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미국 쪽 빅테크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한 10월쯤 돌아온다. 네, 그리고 그 미국 빅테크 말고도 5월부터 10월까지 상대적으로 꽤 유리한 자산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리서치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5월, 10월에 되게 소극적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거의 네. 투자도 안 하고 현금 가지고 있고 룰루랄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올해부터는 확실히 계절성을 좀 이용해가지고 5월부터 10월에 유난히 강한 자산 쪽으로 좀 포진을 좀 많이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코인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어떻게 5월에서 9월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의 분위기는 또 안 좋을까요? 올해는 예외적으로 좋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게 재밌는 게 미국 대통령 1년 차가 한국 주식이 거의 유일하게 좋은 해요.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2005년 대박 좋았고요. 2009년 좋았죠. 13년만 좀 별로였어요. 그때는 그냥 흥보했고 17년 좋았고요. 21년도 괜찮았습니다. 예, 묘하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 올해는 오히려 그 돈을 일부 국내 주식에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국내 주식을 제가 이제 올해는 확실히 좋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홀수해이다. 코스피는 홀수에 매번 오르더라. 25년 전부터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이 좀 이 모양인데 이게 재밌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최근 32년 동안에 보수 쪽이 16년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부류가 16년을 지금 정권을 잡았었어요. 정확히 16대 16으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 시장의 모든 수익은 민주당 때만 발생을 합니다. 그 국힘 16년 거기서 1%도 안 올랐어요. 한국 주식이. 아, 그래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패턴이.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올해 집권할 가능성 거의 0%였는데 지금은 확실히 0%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뭐가 시끄럽더라고요. 뭐 탄핵 얘기도 뭐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너 죽어라 물러나라 감옥 가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일단 확실히 0%에서 그 몇십 프로까지는 확실히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는 이것까지는 팩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만약에 뭐 대선 한다 그러면 대략 5월, 4월 뭐 이쯤이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최소한 몇십 프로는 되죠. 일단 100%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0%도 아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번에도 또 부동산 앤드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꽤 있죠. 아무래도 늘 그래 왔으니까. 네. 그러면 국내 주식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네, 정도. 그렇죠. 네. 물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말 조심해야 돼요. 뭐.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고요. 네. 저는 분명히 그 몇십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지금 사실 심리가 너무 한국 주식에서 비관적이에요, 맞아요. 사실. 근데 네. 근데 또 보면은 PBR이 0.8대거든요. 근데 거의 엄청 싼 거예요. 최저 아닌가요? 네. 그렇죠. 거의 이게 보통 한국 주식의 PBR 패턴이 0.8에서 1.3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하단 밴드 쪽에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네. 그러면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0.8까지 떨어졌다가 1.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8까지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확실히 하단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아무도 한국 주식 믿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퀀트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소형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 귀찮으시면 그냥 뭐 코덱스 200 같은 거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섹터 연구 같은 거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선이든 뭐 그런 거건데 그런 거 하시면 돼요. 방산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 코인 얘기 좀 더 해보면은 예. 비트코인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라. 네네. 그게 결국에 승리한다. 네. 괜히 뭐 그거 뭐 사고 팔고 해봐야 네. 뭐 놓친다. 타이밍 네. 놓쳐서 또 못 산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는 되는데 그거보다 90점짜리를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4년에 한 번 망하는 게 1년만 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2026년, 30년, 34년, 38년 요때는 1년 그냥 쉬어가고 그동안 그냥 현금으로 놀리고 있다가 나머지 3년을 그거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 하는 거. 그게 나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게 훨씬 낫죠. 더 훨씬 낫죠. 낫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2014, 18, 22년에 각각 최소 60%는 빠졌기 때문에 그게 네. 복리 효과를 많이 까먹거든요, 그게. 그러네요. 예를 들면 100원짜리가 300원이 되었는데 300원에서 60% 까지면은 12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100원에 300 갖다가 120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300원에서 시작하는 게 낫죠, 당연히.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단순해요. 네. 뭐 이게 정말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그 3년 투자하고 1년 비우기. 그게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되는 전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뭐 올해 말에 다 팔고. 그렇죠. 네. 그냥 내년에 쉬고. 네, 그죠. 네. 27년에 다시 시작하고. 이게 투자는요 늘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워렌 버핏이 명언을 남겼거든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대다수이다라고 근데 진짜 그분들 책은 열심히 있는데 진짜 한 반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해도 꽤 많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투자 안 할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뭐 워렌 버핏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한번 여쭤보는데 워렌 예? 버핏이 지금 현금을 제일 많이 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예. 비중이 가장 높다. 네.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분은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중에서 버핏이 직접 만든 버핏 지표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지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사상 최고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가난뱅이 같은 경우는 고평가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고평가되고 인지를 하고 그래도 모멘텀을 따라갔다가 언젠가 그게 꺾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싹 팔고 나와도 되거든요. 저 같은 가난뱅이는. 우리는 근데. 이제 작으니까 시대가. 그렇죠. 저는 지렁이니까. 근데 그분은 지렁이가 아니라 자산이 얼마야? 제가 알기로는 그 몇천억 달러니까 몇백조 원이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그런 식으로 시장이 꺾일 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비쌀 때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이제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추세를 따라갔다가 추세가 빠질 때 나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지렁이들이니까. 네. 우리는 뭐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되지만 맞아요. 뭐 그죠. 그는 못 합니다, 그거를. 거기는 그렇죠. 안 되죠. 네, 그건 안 돼. 거기는 빠질 때 자기가 던지면 더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완전 네. 폭락하게 파는 거니까 이제 그러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고평가되면 이미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지금 당장 장이 안 오른다고 생각해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그분이 애플을 판 이유인 것 같아요. 애플이 그분이 처음 샀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퍼가 10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10대 또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50, 60, 70까지 올라갔거든요. 퍼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죠. 왜냐면 그분도 이제 애플이 좋다고는 보실 수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모멘텀이 꺾이면 그때 애플 주식을 팔 수는 없거든요. 그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은 네. 항상 어깨쯤부터 파는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는 뭐 정수리에 팔아도 상관없다. 정수리는 못 팔겠지만 그래도 눈썹 정도로 팔 수 있겠죠. 그래도. 네, 그렇죠. 뭐 정수리 찍고 눈썹 내려올 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심리가 무너져서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버티면은 돈 많이 버는데 그걸 항상 딱 그때 놓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리스크 관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다른 자산은 이제 손절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코인은 하루의 변동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사건도 한번 있었죠. 그때 왜 기업령 났을 때 이제 맞아요. 업비트에서 그때 일시적으로 코인이 엄청 무너져가지고 회복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모범적으로 손절을 걸어 놓으신 분이 비트코인 정말 20-30% 밑에서 체결돼가지고 손절돼가지고 개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위험하고 여기서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는 그냥 자산 대비 너무 큰 돈을 코인에 안 넣는 게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잠이 오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산 1억이 있는데 진짜 한 그 자산에 10% 20%를 넣어 놓으면은 최악의 경우 1000원에서 2000 이상 날릴 수가 없거든요. 코인에. 네. 다 빵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예요. 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자산의 4분의 1 이상을 넣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4분의 1. 예. 그러면 한 25% 정도 넣었다라고 그것도 치면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것도 많아요. 예. 잠이 쉽게 안 올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의 총 자산에 따라서 좀 비례한 것 같아요. 그분의 자산이 500만 원이면은 25%는 솔직히 잠이 올 것 같거든요. 125만 원이니까. 네. 근데 이게 5억이면은 잠이 별로 좀 덜 오겠죠. 그러면은 비중을 더 줄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걸로 판단을 두 번째 하면. 키워드는 6개월 연봉 정도로 보고 있어요. 6개월 연봉을 예. 넣어라?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얘기해 본 결과 6개월 연봉 정도까지는 좀 잃어도 이거는 내가 몇 개월 일하면 극복할 수 있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잃어버리면은 의욕 상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이러면 그 연봉이 6천인데 3천 이상 날려버렸어. 그러면 아씨 뭐야 이거 내가 그러면은 1, 2년 동안 깽깽깽 해야지 3천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것도 아까 말한 한 반년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그렇죠. 이상을 네네. 잃어버리면 놔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렇죠. 한 네. 3년치를 잃어버리면 이제 진짜 포기하는 사람도 그러면 거의 인생 포기죠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요. 매매 패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망하는 매매 패턴은 한두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망하는 매매 패턴 뭐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거이기는 한데 가장 많이들 하시는.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물타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손절 물타기? 못하고 물타기.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산이 빠지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이제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많은 돈을 넣어버려.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락을 가는 거죠. 이게 물타기라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한 10번 정도에서 7번, 8번은 실제로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 2번에서 망해버려요. 예. 이게 이제 여의도에 이런 유명한 그 이제 그 농담이 있었대요. 이제 그 계잡주의 물타기를 하다가 최대 주주가 된 후에 상장 폐지 당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진실이었어요. 어떤 건물주 아저씨가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네. 어떤 계잡주의 물타기를 하다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물타기 하니까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래요. 저희 최대 주주가 되셨습니까? 당신 누구신가요? 에? 네. 하니까 이제 그리고 상장 폐지 당했대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물타기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그분은 그 후에는 주식을 포기하고 다시 건물주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해피엔드인가? 예.
아니 있던 거 파는 거니까 뭐. 불타기는요. 불타기는 훨씬 더 좋은 습관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오를 때 이것도 살아. 확실히 오르는 것도 오를 만한 이유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를 때 불타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익절하는 그 이제 타점도 계속 같이 따라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에 들어갔다 하는데 뭐 15,000원에 불타기를 하고 20,000원에 불타기를 하고 그러면은 20,000원에 불타기를 했을 때는 이제 익절 포지션을 16,000원으로 이제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익절하는 그 포인트를 계속 같이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훨씬 더 낫죠. 네. 근데 보통 코인 하다가 망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불타다가 망하잖아요. 왜 불타가다가 왜 망하지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 원을 했다가 돈 좀 벌고 네. 2,000 투자했는데 또 돈 벌고 해서 신용대출 받아서 마지막 불을 태웠다가 팍 빠지는 것들을 근데 그게 리스크 관리 안 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 구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손절 구간을 또 잡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은 그 전 거를 이제 그 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내 총 자산에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지 말아라. 그거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네.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손절이 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손절해 가지고 잃는 그 가치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 핵심은 자산 그 비중이겠네요. 이 그쵸. 코인 쪽은. 네, 맞아요. 코인 비중을 좀 낮춰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생을 좀 한 방에 바꿔보고 싶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생의 한 방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나락으로 가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또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100명에 한 명.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꿈꾸는데 그거부터 포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은. 그렇죠.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야죠. 네, 나는 바보다 이렇게 나는 못한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사이클이 사실 이제 뭐 한 중반 정도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중반이면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야 그래도 아직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얘기해 주신 게 또 2, 3, 4가 좋다고 하니까 2, 3, 4도 좋고 그리고 연말도 꽤 화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상승장도 그렇지만 마지막이 가장 화려해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버블도 맨 마지막이 진짜 화려하고 이제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얘기만 할 때 이제 그때 나가야 될 시점인데 그게 안 왔거든요 아직 지금. 저는 네. 외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요즘에 맞아요. 조금씩 들려요. 진짜요? 요즘에 네. 조금씩 들리고 예. 옆에서 막 강연을 해주시더라고요. 앞에 앉은 네, 분한테 네. 예. 내가 지금 5년 차인데 진짜 힘들었다면서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나 벌써 지금 한 200% 먹었잖아.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왔나 싶었는데 아직은 아닌가요? 아직은 그 화려한 불꽃은 아닌가요? 아직 강남이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좀 돈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지방 가고 가시나요? 뭐 지방도 가는데 식당에서 그런 거 못 들어보긴 그렇죠. 이제 거기서 들리면 이제 그건 좀 늦었죠 이제 혹시. 그런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이클 왜냐면 사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보통은 강남이나 여의도에 몰려 있거든요 사실 근데 맞아요. 제가 이제 지금 성수 사는데 거기보다 몰라요 저 거기 사람들이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성수도 그래도 꽤 돈이 있는 동네잖아요 근데 네. 거기보다 조금 더 많이 멀어진 곳에서 이제 거기 가서도 전부 다 이제 그 코인 얘기만 한다 그럼 나가야죠. 예.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 이제 또 2, 3, 4 좋다고 하니까 만약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초보자이실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내 자산 대비는 크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거죠. 그건. 그런 경험을 8억으로 하면 안 됩니다. 8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80만 원을 다 잃으면서 뭔가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나중에 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8억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업료가 너무 비쌉니다. 네. 밥을 혼자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 보면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막 들리잖아요. 예, 그죠. 혼자 예. 있을 때는. 그러면 또 어떤 분도 또 코인 얘기 하시는데 네네.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수익률이 뭐 몇백 프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 뭐 다 말 들어보니까 한 300만 원 번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금 자체가 예, 그죠. 예. 적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적을 때는 사실 담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네. 이제 돈이 커지면 또 이상한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작게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그분이 300만 원 버셨다라는 거는 아직은 그 이제 미친 버블이 절대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런 건가요? 예. 오히려? 근데 딱 봐가지고 저분은 돈이 그렇게 많이 버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그게 3억이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늦은 거죠 사실. 예. 어찌 보면 엄청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웬만하면 저는 권하고 싶진 않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일반적인 분들 99
퍼센트가 다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정석을 아무리 알려드리고 들으면 다 맞아 하는데 그렇게 결국은 안 하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뭐 4월에 나오라고 해도 막 4월 말에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면 또 한 달만 더 보자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냥 갑자기 5월 중순부터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5월엔 또 잘 갔지만 6월에 또 하면서 빠지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심리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오늘 들은 얘기도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네. 2, 3, 4가 무조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간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이거는 어떤 그냥 경향성 정도지. 맞습니다. 뭐 예언을 하러 오신 건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국 작가님 모시고 올해 코인 시장부터 이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봤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